안녕하세요. 저는 외동아들 결혼을 준비시키던 엄마입니다. 좋은 날일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결혼이 쑥대밭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해요.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는 건 꽤나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되잖아요. 그런 수많은 감정 중에서 단연 독보적인 마음은 우리 자식들이 좋은 배필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해요. 그런데 만약 내 새끼의 앞날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걸 부모가 직접 목격했을 때 다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그랬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살 떨리는 그간의 경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안은 남들 사는 만큼 비슷하게 사는 형편입니다. 저는 남편이랑 함께 김치찌개 사업을 해서 먹고 살 만큼 지내왔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랑스러운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 커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 부모 되는 입장에선 어느 정도 언젠가 내 자식이 배필을 데리고 오겠지 생각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일한 지 5년 만에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눈이 맞았는지 둘이서 벌써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소개해준다길래 저희는 일부러 하루만 장사를 일찍 마감하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우리한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을 때만 해도 이미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고 말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서 남편이랑 제가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칭찬했던 것처럼 엄청 참하고 똑부러져 보였어요. 어른들이 좋아할 타입 같았고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게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 집안 형편에 대해 좀 알게 되었는데 저희 집과 다르게 어마어마한 부자더라고요. 일단 예비 사돈네가 당시 3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자 예비 사돈 쪽에서 과연 우리 형편을 만족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쩌나. 우리는 아가씨네 집안처럼 그렇게 잘 살진 못하는데. 아가씨 말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꽤 부자인 것 같네요. 우리가 그쪽 형편에 맞게 혼수를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정말 쿨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괜찮다고 하면 별도 따다 주실 분들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있겠나요? 사랑은 둘이 하는 거라지만 결혼은 결국 집안 문제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집안 형편이 과하게 차이나면 분명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란 걸 보고 들은 게 많아서 걱정되었어요. 그래도 둘이 너무 좋다니까 저랑 남편이 딱히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아들을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부모가 되어서 어쩌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지원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까지 아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는 쭉쭉 진행이 되었어요. 상견례 날짜는 꽤 빠르게 잡혔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아들이 해준 옷을 입고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상견례에 참석을 했어요. 상견례 위치는 예비 사돈네가 먼 길을 못 오는 사정이라고 해서 밑지방에 사는 저희가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걸로 합의봤죠. 그렇게 도착한 상견례장에서 저랑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장소는 깔끔한 횟집이었는데 예비 사부인 옷차림은 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차림이더라고요. 상견례에서 정답인 복장은 없다고 하지만 레깅스에 미니스커트에 뾰족 구두는 좀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 예비 신부보다 튀는 옷이 말인가요? 바깥사도는 나름 멀쩡한 차림이었는데 저러고 나온 사부인을 말리지 않은 것 보면 바깥사돈도 생각의 관점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보수적인 편이라 그렇게 봤을 수도 있겠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눈에는 사부인 행색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좀 많이 놀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남사스러워서 저희 남편도 사부인을 잘 못 쳐다봤어요. 사돈 쪽에서 먼저 인사를 건네길래 저희도 그제야 웃음을 걸치고 악수를 받아주었네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두 분 성격이었습니다. 두 분 다 성격이 그리 모난 것 같지 않더라고요. 특히 사부인은 사근사근 잘도 웃었는데요. 친화력도 장난이 아니라서 삭막한 테이블 분위기를 금세 띄워주더라고요. 우리 사위들 총각이 인물이 참 좋더라고요. 누굴 닮았나 했더니 박가사돈이랑 정말 판박이네요. 제가 관상을 좀 잘 봐요. 박가사돈 보니까 젊은 시절에 여자 꽤나 울리셨겠는데요. 정말 사부인 같은 여자 아니면 박가사돈 인물 감당할 여자 없겠어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젊을 때는 그리 인물이 좋았던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아내 마음 얻는 게 어려웠었어요. 아내가 정말 인기 많았거든요. 남편은 사부인의 과하면서 가벼운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사부인 때문에 초면인데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어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부인 화법 때문에 희한하게 불쾌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평범한 분들 만나는 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마음도 굉장히 편하네요. 무슨 모임만 가면 정치인,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늘 어깨가 경직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완전 휴가 받은 기분이에요. 사부인은 대화 내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우리 집안의 형편을 빙빙 둘러서 까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저만 갖고 있는 의심 때문에 얼굴에 티를 낼 순 없었어요. 게다가 다들 사부인의 행실에 하하 웃기만 하니까 제가 더 나서서 주의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었죠. 아무튼 상견례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혼수랑 예단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당연한 순리를 거치려고 제가 한마디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제 말을 끊고 사부인이 먼저 흔쾌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형편이 안 되신다고 들었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애들 결혼시키다가 허리끈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쪽 아들 몸만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집이랑 예단 다 해결할게요. 네? 아니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도 결혼은 같이 하는 건데 어떻게 사돈 쪽에서만 부담을 하겠습니까? 저희도 아들 혼수해줄 돈은 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솔직하셔야 되는데 괜히 기죽기 싫어서 나섰다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요. 저희는 사돈 쪽 허리띠 졸라매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예의를 갖춰도 어쩔 수 없이 기싸움을 하는 자리가 상견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부인은 기싸움은커녕 대놓고 저희 형편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이 저렇게까지 거침없이 발언하는데 감정이 안 상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여태까지는 아들 입장 생각해서 최대한 이해하고 넘겼는데 여기서 더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나서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가사돈이야말로 일 은퇴하셔서 쉬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허리 꼬부라질 때까지 돈 벌 수 있는데 사돈들은 지금부터라도 아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 있다고 해서 그거 믿고 아낄 생각 못 하다간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때 저 살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누굴 조롱하는 것도 처음 들어봤지만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돈 벌고 산다고 하더라도 부잣집 사돈에게 못 비빌 형편인데 남편이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해서 당황했어요. 저희 남편이 사태분간 못하고 말을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남편 도발에 사부인이 먼저 빵 터지고 바깥 사돈도 웃음을 풋 흘리더라고요. 아, 예. 제가 은퇴하기는 했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사돈께서 걱정해 주실 정도는 아니네요. 이미 노후가 보장되어 있는지라. 사돈들 재밌으시다. 저희들 꽤나 쿵짝이 잘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저는 사위도 마음에 들고 사돈들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돈들께서도 저희 딸애랑 저희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견례 내내 저희는 사돈네 즐거우라고 초청된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기싸움만 주고받다가 얼렁뚱땅 상견례가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기가 빨려서 잠만 잤네요. 나중에 예비 며느리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자기 부모님이 거침없이 말한 걸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저희 부모님이 원래 필터링 없이 말씀하셔서 오해들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절대 나쁜 뜻은 없었어요. 역시 제 기분 탓만은 아니었는지 예비 며느리도 사돈네 말투가 공격적이었단 걸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알고 사과하는 게 어딥니까? 또 사돈네가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건 아니라서 저는 예비 며느리 마음을 생각해 괜찮다고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버렸어요. 사부인이 갑자기 우리 식당 찾아와 웬 봉투 건네더라고요. 연락 없이 먼 길을 찾아온 것도 당황스러운데 인사 한마디 덜렁하고는 설명도 없이 봉투를 주길래 얼떨떨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면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혼수 목록, 혼수 받을 사람 목록, 혼수 예산 구입비 등이 정리된 편지더라고요. 아들 몸만 보내는 거 싫다면서요. 저희가 집값으로 5억 할 테니 그쪽에서 2억 혼수해 주세요.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예일 것 같아서 장장 5시간을 달려왔네요. 이 동네 무슨 차가 이렇게 막히는지 차 더 막히기 전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2억 괜찮겠어요? 2억 소리를 듣고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마냥 얼떨떨했어요. 우리 집 형편에 2억은 아주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당연히 혼수를 준비할 생각이었지만 많아봤자 1억 선을 염두하고 있었어요. 사돈 쪽에서 5억을 낸다는 것도 몰랐는데 사부인이 저한테 제시한 2억은 이미 사돈네가 배려해서 적게 깎아준 액수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더 깎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대답을 재촉하는 사부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못 주고 있었어요. 왜요? 2억은 어려우세요? 그래도 애들이 5억 정도 되는 신혼집을 구해야지. 저는 제 딸이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2억 안 되실 것 같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고요. 2억은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들을 사돈네 집에 팔아넘기듯 몸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돈네에서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들이면 그만큼 내 자식이 고생하는 거라고 말이죠. 아니요. 5억 해오신다는데 저희가 못해도 2억은 해가야죠. 서로 그게 도리에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부인의 은근한 무시에 자존심이 상해서 2억을 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사부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곤 물 한 잔 받아먹고서 돌아갔습니다. 사부인 배웅해주고 다시 가게로 들어오니까 그제야 후회가 되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싶더라고요. 저는 사부인 있을 때는 잘 못 읽어봤던 봉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애들 신혼집에 쓸 가구 목록이 쭉 있었고 끄트머리엔 사부인에게 줄 명품 가방도 목록에 있었습니다. 결국 엎질러진 물이니 저는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잠자코 듣고 있다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부담이 되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정정할게요.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돈으로 자부심 부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실수했어요. 남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 아들 잘 살라고 해주는 돈인데 아깝진 않아.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잖아. 노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서 뭐 하겠어. 일이라도 해야지. 저랑 남편은 결국 가게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이 걱정할까봐 아들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한날 저는 혼자서 백화점에 들러 명품관을 찾았습니다. 사부인이 구체적으로 적어줬던 가방을 찾아서 구매했어요. 무슨 가방이 250만 원이나 하는 건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돈 많은 집은 가방조차도 함부로 들지 않는구나 싶으면서도 같은 여자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구매한 가방을 사부인한테 전달하려고 아들을 통해서 줬습니다. 다음날 사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고맙다는 인사일 줄 알고 마음 편히 받았어요. 네, 사부인. 어제 사위 통해서 가방 잘 받았어요. 그런데 좀 문제가 생겨서요. 이 가방 말고 다른 가방을 받고 싶은데요.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라서 저는 전화를 받고도 네네? 거리기만 했습니다. 아니, 제 친구들이 하도 성화를 부리더라고요. 하나이는 귀한 딸 보내면서 고작 250만 원짜리 가방 받냐고요. 저 모임 가서 얘기했다가 바보 됐잖아요.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놨으니까 그 가방으로 좀 부탁해요. 이 가방은 사위 통해서 다시 돌려드릴게요. 사부인은 친구 말을 듣고 더 비싼 브랜드의 가방으로 의견을 바꾸었습니다. 사부인이 다시 보내준 다른 가방은 무려 500만 원짜리였어요.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부인의 태도가 또 무례하게 느껴져서 화가 났지만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었던 게 사돈내에서 5억을 해온다고 한 이유도 있었고 또 사부인이 2억 혼수비에 맞춰서 요구하고 있는 거라 따지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가방을 바꿔주었습니다. 환불하고 다른 가방 다시 사는 건 아들이 직접 해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들이 뭔가를 눈치챈 건지 저한테 따로 찾아와서 묻더라고요. 엄마, 혹시 처가 쪽 때문에 곤란한 일 있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보여서 갈수록 엄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혼수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2억 한다고 들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큰 돈을 하겠다고 했어? 어? 아들이 걱정할 문제 아니야.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가끔씩 아쉬워서 그런 거지 뭐. 사돈네랑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고 결혼 준비에만 신경 써. 아들한테는 도무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혼수로 2억을 해주기로 했고 사부인은 2억 선 안에서 물건을 요구하는 거니까 욕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원래 애들 결혼 준비시킬 때 사돈끼리 마주하는 경우가 많나요? 제 주변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사돈네랑 자꾸 얽히게 되더라고요. 사돈네가 귀한 딸 보내는 게 많이 아까운 건지 또 한 번 먼 길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식당을 또 찾아온 사부인이 자기 딸 꾸민비 안 주냐고 하는 겁니다. 저 당시 꾸민비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날 사부인이 얘기하는 거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 신부한테 꾸민비는 당연히 줘야죠. 저희가 5억이나 해주니까 그쪽에서 1억은 더 얹어주세요. 우리 딸도 명색에 시집 가는 건데 시부모한테 예쁨 받는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죠. 다른 며느리들 다 받는 꾸민비 우리 애만 안 받으면 체면이 서겠어요? 꾸민비가 사돈네 자식에게 사고 싶은 거 사입고 치장하라고 주는 돈이라고 하대요. 근데 그건 신부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랑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깟 꾸민비 때문에 1억을 더해달라는 사부인 말에 저는 소신껏 얘기를 하였습니다. 죄송하네요. 그만한 돈을 해줄 여력도 안 되고 더 대출받지도 못해서 꾸민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안 해주는 걸로 퉁치죠? 역시 돈줄 달리는 게 이렇게 금방 눈에 보여서 아쉽네요. 이래서 제가 딸한테 수준 차이 나는 사돈은 질색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위가 의사 아니었으면 구린내가 진동하는 이런 곳에 저희 딸 안 보냈을 거예요. 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간 사부인이 말투는 좀 경박했어도 사람을 대놓고 깎아내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1억 꾸민비 못 주겠다고 하자마자 돌변에서는 저희 집안이랑 제 아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사부인이 원래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기에 그런 경박한 소리를 가진 거란 걸 말이죠. 사부인 아들 고집 너무 세더라고요. 근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역시 가난뱅이 집안에서 태어난 것들이 쓸데없이 끈기가 좋아요. 자기 주제를 알고 여자를 골라야지
어디서 밤밑을 구르던 놈이 머리 위에서 놀던 여자를 눈독 들이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사부인, 아들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누가 발밑을 굴러요? 사부인, 지금 도가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제 아들이 욕먹는 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당장 사과하시죠. 어머나, 사과는 그쪽에서 하셔야죠. 제가 그쪽 아들 떼어내느라 2년이나 고생했는데. 근데 이놈이 어떻게 제 딸을 깨어냈는지 아주 거머리처럼 딱 붙어서는 절대 안 떨어지대요. 대체 아들 교육 어떻게 시킨 거예요? 지 분수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여자만 있으면 무조건 들러붙으라고 가르치셨어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 장장 2년간 제 아들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부인은 그간 제 아들에게 문자로 여러 번 예비 며느리를 만나지 말라고 모욕을 준 듯 했습니다. 자기 딸 발목 잡지 마라, 가난뱅이 사위 관심 없다, 우리 딸 집안 보고 만나는 제비새끼랑 다를 게 뭐냐 등등 말이죠. 그걸 굳이 제 앞에서 다시 읊어주는 사부인 덕분에 제 아들이 사부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해왔는지 모조리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서로 너무 좋아해서 버티고 버텼던 것 같았어요. 게다가 아들은 저랑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사부인이 제 아들에게 끔찍한 모욕을 줬다는 사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뵈는 것 없이 화가 났던 저는 손님이 먹다 남긴 김치찌개를 가져와 사부인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사부인이 비명을 악 지르자 남편이 튀어나왔고 타이밍 좋게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까지 등장했어요.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는 그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기에 일찍 들린 거였어요. 네 새끼가 그렇게 아까우면 죽을 때까지 끼고 살 것이지. 뭐하러 풀어놨어? 나도 당신 같은 장모한테 내 아들 못 보내. 시궁창도 적당히 시궁창이던가. 어디 술집 여자 같은 년이 감히 내 아들을 흉봐? 뭐? 술집 여자? 이 옆에 내가 돌았나 봐. 지금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 숍도 둘렀는데 아이씨, 김치구리네 다 배웠잖아. 그래, 말 한번 잘했다. 우리 집에서 구린내가 난다고? 당신이 입 열 때마다 철철 흐르는 촌티보단 음식에서 나는 구린내가 100배 나. 어디 싸구려 주둥이랑 2만 원짜리 김치찌개를 비교해? 다 늙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줄 알고 그딴 차림으로 다니는 거 진짜 볼썽사납거든? 실제 사부인은 상견례뿐만 아니라 제 앞에 나타날 때마다 미니스커트 차림이었어요. 복장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날 때가 있는데 여태 제가 봤던 사부인의 모습은 전부 술집 여자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부자든 말든 천박해 보이는 거랑은 다른 문제라 생각했어요. 천박한 년 입에서 내 아들이 나쁘게 언급되는데 부모로서 화 안 나겠습니까? 당장 꺼져. 다시는 내 가게에 발 들이지 마. 네가 수중에 몇 억을 갖고 있든 당신은 이 가게 들어올 자격 없어. 제가 이성을 잃고 다른 반찬들까지 사부인들한테 던지기 시작하자 남편이랑 아들이 저를 급히 말렸어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얼른 자기 엄마를 데리고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도망가는 사부인 뒷공무니에 대고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고 파혼하자고 고함을 쳤어요. 그렇게 다음 날 예비 며느리가 우리 식당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부인이 꼴보기 싫으니 며느리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냉랭하게 대했더니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제가 다신 저희 엄마 이곳에 못 오게 만들게요. 저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너네 엄마가 장장 2년 동안 내 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면서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집에 내 아들을 사위로 보내겠니?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진작에 네 엄마 말렸어야지. 이미 내 아들한테 상처 다 줘놓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죄송해요. 정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오빠랑 결혼 못하면 죽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결혼만은 제발 무르지 말아주세요. 저 한 번도 예비 며느리에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좀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이대로 파혼할 수 없다고 계속 싹싹 빌었어요. 솔직히 사부인이 문제지 며느리는 잘못이 없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매일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 며느리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결국 못 이기고 봐주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허락하는 대신 사부인더러 내 앞에 와서 직접 사과하라고 시켰죠. 며느리가 그러겠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사부인뿐만 아니라 박가 사돈까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랑 아들까지도 퇴근하고 김치찌개 집으로 모였어요. 저랑 남편은 식당을 일찍 마감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죠. 가벼운 안부 인사를 나누는데 어째 상견례 때보다 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랑 사부인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한 번도 저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없죠. 식구들한테 한 소리 듣기라도 했는지 늘 기세등등한 모습도 없었고 복장도 꼴불견 같던 미니스커트가 아닌 얌전한 롱스커트였어요. 이렇게 대면대면 하려고 마련한 자리 아닌 줄 아니까 제가 먼저 사돈네 오는 길 피곤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식구들이 한두 마디씩 던졌어요. 주로 애들이 적막한 분위기 풀어주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심심찮은 대화를 나눈 뒤 다들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예비 며느리가 사부인에게 사과하라며 손가락으로 은근히 재촉을 하더라고요. 사부인은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결국 바깥사돈의 눈초리까지 한번 받고서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부인. 제가 생각이 짧아서 실언을 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문제 때문에 애들 앞날을 방해할 순 없잖아요. 그건 같은 부모로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신 제가 실언하는 일 없을 거예요.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사부인은 식사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랬고 저는 사부인의 표정까지 꼼꼼히 살핀 후에 그 용서를 받아줬어요. 저도 감정에 앞서서 몹쓸 짓을 해버렸네요. 옷 다 버렸을 텐데 혹시 세탁비 필요하면 드릴게요. 아니에요. 세탁비는 무슨... 제가 기만한 행동을 한 건데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부인께서 당연히 기분 나쁠만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앞에서 자식 흉은 보는 게 아닌데 죄송해요. 다행히 밥을 다 먹을 때쯤엔 저희 식구들 얼굴에 아주 살짝이라도 웃음이 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김치찌개를 다 먹고 정리하는 것까지 손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떻게 잘 풀어서 헤어질 수 있었죠. 덕분에 애들 파혼 고비는 넘어갔네요. 그러나 결국 이 결혼은 안 되고 말 운명이었나 봅니다. 사부인과 저의 문제만 해결되면 애들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오산이었어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에 넥타이 부대가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듯 채워졌어요. 다 바깥사돈이 직장 은퇴하기 전 인맥이라 하대요. 바깥사돈은 은퇴를 했는데도 지인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업을 하는 사람치곤 상대적으로 하객이 적었어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바깥사돈한테 살짝 기가 죽은 듯 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인데 저 정도 인맥은 당연한 거죠. 너무 속상해하지 마요. 우리도 좌석은 다 찾는걸요. 괜히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나도 직장을 다닐 걸 그랬나 봐. 끝까지 아들한테 든든한 아빠가 돼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네. 남편은 한참 인사 오는 신부 측을 힐끔 보더니 끝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들도 남편의 처진 어깨를 보곤 괜히 마음에 걸려서 걱정했지만 하객들 때문에 인사한다고 자리를 뜨진 못했어요. 그렇게 한 10분 지났을 겁니다. 아들이 신부 한번 보고 오겠다고 자리를 떴고 저는 혼주석을 안내받아 그곳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저 말고는 혼주석이 전부 공석이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져 와도 혼주석엔 여전히 저만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려고 손짓을 하는데 직원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어디론가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금세 산만해진 하객 측에서는 싸운다! 라고 웅성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싸운다는 말에 놀라서 저도 뛰어나갔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인파를 뚫고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어요. 제 아들은 울고 있었고 아들 앞으로 사돈들과 며느리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어딜 간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안 놀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서 급히 아들 곁으로 갔더니 사부인이 아들 다리를 붙잡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사부인이 갑자기 제 다리를 잡으며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사부인, 다 우리 잘못이니까 제발 이 결혼은 취소하지 말아줘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평생 사돈 내 빚 갚으면서 살게요. 제발 우리 딸 인생만 안 망치게 해주세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저는 그저 멀뚱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종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 안에는 죄수복을 입고 있는 사부인과 유흥업소 사장 일을 하고 있는 바깥 사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아들한테 물었더니 사부인이 원래 업소녀인데 손님에게 사기쳐서 돈 타먹는 걸로 모자라 같은 업소녀들에게도 사기를 쳐서 깜빵을 다녀온 전적이 있다대요. 사부인 때문에 사업장 망해서 빚쟁이가 된 사장은 사부인이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사부인한테 돈 갚으라 협박을 했대요. 근데 사부인은 죗값 치르고 왔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사부인이 사장에게 돈 왕창 벌게 해주겠다고 꼬시고 그 이후론 바깥 사돈이랑 같이 협력해서 쌍으로 사기를 쳤다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로 살아오는 동안에 생긴 아이가 바로 예비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당시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생기자 사돈들은 아이를 버릴까 하다가 아이까지 사기에 이용하기로 했고 며느리는 자라면서 다양한 용도로 부부 사기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며느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사위될 사람을 건져서 돈을 빼먹으려고 했다네요. 그 사위로 두 번째 지목된 남자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미끼에 걸려든 거였죠. 이 사실은 지난 과거, 사부인 때문에 사기당했던 같은 업소녀들이 사부인 잘 먹고 잘 사는 꼴 방해하려고 나타나서 다 밝혔던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태 사돈네가 저희 앞에서 떵떵거리고 비웃었던 모든 모습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던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부인을 냅다 차버렸어요. 그럼 그지 새끼들이란 거잖아. 술집년같이 생겼다 했더니 진짜 술집년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배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집 돈 훔쳐간 걸로 모자라 우리 시간도 진심도 다 기만하신 거네요. 잘 됐네. 이번엔 초범이 아니라서 깜빵밥 길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부인. 저희 이번 결혼하면 나쁜 짓 다 청산하기로 했다고요. 모르는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저희 말을 믿어주셔야죠. 그쪽들 과거 잘못 청산하라고 내 아들 결혼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보니 당신네 딸도 참 웃기네요. 다 알면서 어쩜 그렇게 내 아들 사랑한다고 잘도 질질 짰을까. 부모한테 배운 게 사기치는 것밖에 없어서 몸에 배웠나 보죠? 새파랗게 어린 년이 벌써부터 지 무덤 팔짓이나 하고 말이야. 나 원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저는 정말 오빠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기친 거지 저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못을 부정하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가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어머님 하면서 또 질질 짜길래 저는 사부인 목에 걸려있는 스카프 잡아 빼서 며느리 얼굴에 던져 주었어요. 딸 인생 망치지 말라고요? 지금 딸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딸 인생 살리고 싶으면 자식을 낳는 순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았어야지. 앞으로 그쪽 내 딸이 불행한 건 전부 당신들 탓인 거야. 나도 내 아들 인생 살리려고 쓰레기 거르는 거니까 당장 꺼져. 사돈들은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사과만 했습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남편은 어디 간 건지 도통 모습을 안 드러냈어요. 저라도 아들을 지키고자 아들을 데리고 신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저희 뒤따라 나온 사돈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더러 저 사기꾼들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설마 했다. 그런데 하객 고용으로 인맥 속인 걸로 모자라 집까지 사기를 쳤어? 경찰 선생님, 저놈들 저거 한두 번 해본 솜씨 아닐 거예요. 당장 저 사기꾼들 잡아가 주세요. 경찰들은 막 도망치려는 사돈들과 며느리를 붙잡았어요. 저랑 아들은 남편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객 받다 말고 화장실을 갔을 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 측에서 넥타이 부대 전체를 하객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는데 고용하게 된 이유가 바깥 사돈이 우리 남편 번듯한 사업하고 있는 거에 기죽지 않으려고 되레 우리 남편 길을 꺾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그 사담을 듣고 바깥 사돈의 신원이 의심스러웠던 남편은 아는 지인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사돈이 산다는 아파트 주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했습니다. 아파트를 바로 알아본 것은 사돈들이 뭐만 하면 아파트 자랑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워낙 유명해서 사돈네 동네에선 그 아파트 이름 대면 부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셈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가장 먼저 부동산을 알아봤던 겁니다. 남편 지인은 아는 사람 부동산을 건너 2달이 넘긴 부동산을 연결하여 집주인을 알아봐줬어요. 황당하게도 사돈네가 산다는 아파트엔 집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돈네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돈네는 우리한테 집안 재력을 속이기 위해 단기로 이사를 했던 겁니다. 아들이 자기 처가에 인사 간다고 한번 들어가 봤다던 그 30억짜리 아파트는 그들이 빚을 내서 보증금 3억에 월세 400만 원으로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심지어 빚을 낸 것도 다 사채라네요. 일부는 우리한테 돈을 빼내서 갚았다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빚은 애들 결혼시킨 뒤에 저랑 남편의 자존심을 좀 더 긁어서 계속 돈을 빼낼 작정을 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경찰들이 연행해 가는 그들 앞길을 막았어요. 그리곤 불쌍한 척하는 사부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려줬습니다. 하고 사는 꼴이 정말 치가 떨리게 한심하네요. 깜빵 가서 되도록 오랫동안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딸 생각 조금이라도 한다면 제발 싸구려 짓 좀 그만하고 정신 차리세요. 사부인은 이미 경찰이 등장한 이상 저에게 사과할 필요를 못 느낀 건지 제게 덤비려고 몸부림을 쳐댔어요. 경찰이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 기다란 손톱 때문에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결국 감당 안 되는 몸부림 때문에 경찰들이 사부인을 끌고 가버렸어요. 바깥 사돈은 쪽팔린 줄 아는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또 끈질기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사돈들을 보내버리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매달려 애원하고 있었어요. 오빠, 내 진심 오빠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 내가 정말 연기하는 것 같았어? 오빠한테 보여준 내 마음 다 진심이야. 엄마 아빠는 진짜 나랑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야.
내 눈엔 네가 의심할 곳 없는 좋은 여자로 보였는데 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 꼬드겨서 돈 빼먹었다면서 나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그런데 나한텐 진심이라고. 네 낯짝을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널 어떻게 데리고 사냐? 그러지 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전에 실수한 건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때랑 지금은 내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고. 예비 며느리가 처절하게 아들을 붙잡고 우는데도 그런 며느리를 보는 아들의 시선은 이미 싸늘했습니다. 아들은 곧 며느리 목에 걸린 목걸이를 사정없이 잡아 뺐어요. 그 목걸이도 분명 우리 집에서 해준 혼수비에서 해먹었을 거거든요. 너 같은 싸구려한텐 명품 목걸이가 안 어울린다. 너한테 놀 하나 줄 생각 없으니까 징역 살고 나오면 다른 놈 노려. 네 부모나 너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 눈에 띄면 2배, 3배로 갚아줄 테니까 각오하고. 아들이 그대로 돌아서자 경찰이 알아서 예비 며느리를 잡아갔어요. 실내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예비 며느리 목소리 때문에 다른 하객들까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그 사람들은 전적까지 곱빼기로 쳐서 사귀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부디 그 안에서 오래오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일상을 회복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그렇죠.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들 속이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소개해 주었을 때 예비 며느리를 보던 아들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좋아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잘 잊히지도 않잖아요. 하필 결혼할 만큼 사랑한 사람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아들에겐 꽤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그런 여자가 우리 아들 인생에 들어섰는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부디 그날의 상처를 잘 극복해서 그저 지나가는 일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진 안 좋은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에 우환만 있었던 건 또 아니에요. 그날 결혼식이 그렇게 엎어졌는데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다 찍어서 그런가 SNS에 이슈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식당까지 그 이슈를 타서 객지 사람들이 응원차 저희 식당을 방문해주고 있어요. 저랑 남편 김치찌개 사업하면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장사해본 거 처음입니다. 이미 사기당한 돈은 운 좋게 배상받았는데 이대로만 장사 잘 된다면 사기당했던 돈만큼 한 해 매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손님들이 왔다 가면 블로그 후기도 올려주시더라고요. 사진 엄청나게 찍어가고요. 인터넷에 우리 가게 검색해서 블로그 슬쩍 보면 댓글에 저희 가게를 아는 체 하면서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남의 일인데 그렇게까지 마음 써주는 분들이 있어서 또 여러 번 위로를 받네요. 사기당하고 나서 저희 식구끼리 서로 위안하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사정을 응원해주니까 그래도 빠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힘이 새삼 대단하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네요. 우리 아들이 혼인신고하기 전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인생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더 열심히 신중하게 살아가야겠어요. 다른 사람 조심하셔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한 시가의 며느리였던 여성입니다. 오늘 정호의 엄마랑 시장 보러 나들이를 나갔다가 시장 한복판에서 며느리랑 시모랑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옛날 제 모습 같기도 하고 문득 스트레스 가득이었던 옛 생각이나 제 사연 좀 떠벌려 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히 복받은 며느리에 대해 정의하자면 고부 갈등 없이 사는 며느리가 아닐까 싶네요. 웬만해선 시무랑 며느리의 대립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친정 엄마보다 시모가 낫다고 하는 며느리도 봤는걸요.
저도 심호복 좋은 며느리였다면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을까요? 이미 지난 일 아쉬운 소리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제겐 그런 복이 없었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건 변함없는 진실인걸요. 그럼 제가 어떤 시월들을 만나서 고충을 겪었는지 청취자분들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들어봐 주셔요. 제게는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딸들과 아들은 나이 차가 좀 나는데 그건 제가 아들을 늦둥이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제가 아들을 낳을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이미 딸 둘로 만족스러운 감격을 받았고 맞벌이인 저와 남편 사이에 자식 2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들 거리는 어르신들이 그저 옛날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모가 그렇게 손자 거렸어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기 성별로 며느리를 잡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놀랍게도 그런 앞뒤 꽉 막힌 시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더라고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요즘 누가 시모 계급 달았다고 며느리를 하대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그런 시모가 바로 제 시모가 될 줄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의 시모는 유독 손자를 원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손녀 둘만 낳으니까 그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어요. 솔직히 아들이란 게 낳고 싶다고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쯤은 사람이라면 다 이해하는 부분 아닌가요? 임신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남성분들도 아기의 성별을 원하는 대로 체크해서 낳을 수 없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같은 여자인 시모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저를 잡았을까요? 시모는 제가 첫째 딸을 낳았을 때 둘째는 아들을 낳으면 된다고 했었고 둘째마저 딸로 낳았을 땐 아들 낳을 때까지 애 가지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부부인 저희가 딸 둘로 만족한다고요. 아들 안 봐도 괜찮다고요. 그런데도 시모는 고집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시모의 의견이 그렇더라고 남편한테 말을 하면 남편은 시모가 앞에 있는 것처럼 사업이 바빠서 지금 딸 둘도 제대로 못 봐주고 있는데 무슨 한 명을 더 낳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시모한테 고집불통이란 수식어를 괜히 붙였겠습니까? 시모가 손자 고집을 할 때마다 저도 계속 같은 대답을 전달해야 했어요. 말귀 안 통하는 사람 상대하기가 얼마나 지치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시모가 그리 손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필 제 남편이 또 장손이에요. 그래서 시모가 장손이면 아들 자식은 하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집안이 산다면서 그게 이유랍니다. 어쩜 그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는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 남편 밑으로는 신우가 둘이 있는데 둘 다 딸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아마 시모가 남편한테 손자를 더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마다 식구들이 모이면 시모가 꼭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딸들은 나가면 다 남의 집 어미한테 손주 안겨주지 않냐. 어디 친정되는 입장에서 시댁 앞에 나설 수가 있겠니? 우리 때는 친정이 시댁 앞에서 꼼짝달싹도 못했어. 원래 시댁 위치가 친정보다 우위에 있는 거라고 옛날 조선시대 왕실 세력들 보라면서 시모 되는 사람들이 태우 자리에 앉지 중전 엄마 되는 사람이 앉는 거 본 적 있냐고 그러대요. 기가 차서 정말. 그러면서 딸은 출가 외인이지만 아들은 자기 사람이니까 며느리가 어떻게든 시댁 입장에 맞춰줘야 한다는 아주 뻔뻔한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속이 터지는 건 시모만큼이나 얄미운 신우들 존재입니다. 신우들은 자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시모인 줄 아나 봐요. 저보다도 어린 것들이 저한테 뭘 하는 줄 아시나요?
자기 엄마 스트레스 받으면 두통 온다고 괜히 나중에 큰일 생겨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나이도 젊은데 아들 낳게 노력하라면서 충고하는 거 있죠? 시모 말도 듣기 싫고 신우 말도 듣기 싫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때마다 얌전히 듣고 있는 며느리는 또 아니었어요. 당시가 결혼 경력 9년 차였는데 그 정도 경력이면 착한 며느리 못하잖아요. 어머님은 딸 둘 있는 게 두통을 일이셨나 봐요. 시간 돌릴 수 있으면 딸 안 낳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했을 거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딸 키우면서 제일 최악이었던 게 뭔지 조언 좀 해주시겠어요? 듣다 보면 혹시 아나요? 갑자기 제가 막 아들 갖고 싶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덧붙이면 다들 입을 싹 닫곤 했습니다. 시모는 감히 자기 딸들을 앞에 두고 아들만 두둔할 수 없어 입을 닥쳤을 거고, 신우들은 자기네들이 시모한테 두통의 근원인 존재라는 걸 은연중에 인정해버린 셈이라 닥쳤을 거예요. 저 혼자 있더라도 시댁과 이 정도의 기싸움은 기본으로 하며 근 1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는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지 않고 시비를 맞받아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욱하는 감정을 말대꾸하면서 참고 넘기는 거였죠. 하지만 그날 명절은 좀 달랐습니다. 늘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명절에도 출근을 했던 남편이 그날 오랜만에 명절을 참석했거든요. 때문에 시모랑 신우들이 저한테 손자 재촉하는 걸 같이 듣게 된 거예요.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시모랑 신우들의 어이없는 아집에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리모컨을 팩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작작해. 손자가 뭐 밥 먹여줘? 제발 남의 집이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신경 쓰기 전에 엄마 아들 좀 생각해라. 엄마 때문에 나야말로 두통이 와서 정신 나가겠어. 아들 하는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 뭐라고? 그렇게 듣기 싫으면 아들 좀 낳지 그랬냐? 어떻게 엄마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그리고 남의 집이라니. 내 아들 집이 왜 남의 집이야? 이제부터 진짜 남의 집 되는 게 뭔지 보여줘? 한 번만 더 손자 얘기하면서 이상한 태우마마 소리하면 진짜 엄마고 뭐고 확 연 끊는다. 손자 얻기 전에 아들 잃고 싶으면 계속 사람 신경 건드려 보던가. 이때 제가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댁 사람들의 말을 받아치는 것과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댁 사람들을 내쳐주는 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 통쾌함을 10년 가까이 살면서 그날 처음 느꼈지 뭡니까. 남편 덕분에 당분간 시댁에서 손자 낳으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 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한 해를 못 가대요. 해가 끝날 무렵쯤에 시모가 또 슬쩍 손자 욕심을 내보이더라고요. 누구 집에서 손자 낳았더라면서 친구 얘기로 물꼬를 터서 제가 눈앞에 보일 때만 드라마 보는 척, 누구랑 통화하는 척, 연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툭툭 던져댔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입도 벙긋 못하는 사람이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은근슬쩍 제 귀에 손자 타령이 흘러들어가게 용수더라고요. 당연히 개무시했죠. 혼잣말하는 척하는데 굳이 제가 아는 체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시하는 것과 스트레스는 또 별개인 거 있죠. 시부가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 잘 못 붙어 계시는데 시모가 요리를 못해서 제가 시댁에 반찬을 만들어주러 자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제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로 손자 타령을 하니까 그냥 시댁 들어가기 전부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시모가 저희한테 대놓고 손자를 강요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저는 한동안 시댁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제가 반응이 없어서 답답했는지 시모가 어느 순간부턴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미야 자냐? 요즘 통 집을 안 들리길래 5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뭐 그리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추냐? 죄송해요. 애들도 방학해서 종일 집에 있고 시간이 없네요. 근데 어머님,
지금 다 자고 있어서 내일 다시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막상 자주 오는 전화들은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에 대한 안부나 건강을 묻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귀찮은 걸 떠나서 그 시답잖은 전화를 굳이 사람 다 자는 자정이 되어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하는 일이 24시간 돌아가는 사업체라서 불시에 야간에도 출근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때문에 남편은 시간이 되면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일정이에요. 그걸 시댁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닌 제게 전화를 했던 거죠. 자정에 연락을 하는 거면 누가 봐도 용심 부리는 것일 텐데 아마 남편이 야간 출근 안 하는 일이었대도 제게 전화를 했을 것 같긴 하네요. 얼마나 눈에 보이는 못된 신보입니까? 이건 제 추측이지만 손자 때문에 저를 찔러보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자정쯤에 전화 오는 게 일주일에 한 3-4번을 그러셨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오는 족족 받아줬었죠. 그런데 이게 또 점점 스트레스인 겁니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그래서 또 자다가 전화를 받게 되었을 때 결국 저는 제 소신을 표출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님, 계속 전화하셔서 남편 얘기 물으실 거면 다음부턴 남편 깨워서 바꿔드릴게요.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러고 끊어버렸더니 시모가 다음부턴 자정에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피곤한 건 또 알아서 깨우기 싫었나 보죠. 그렇게 잠잠하게 시간이 지나가나 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시댁 사람만 없어도 희한하게 숨통이 트였습니다. 고부 갈등 있는 며느리라면 다들 그러시겠죠? 제 직장은 비교적 출근 시간이 자유로운 곳이라서 저는 남편을 보내놓고 아이들 학교 보낸 뒤에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계약한 딸 둘을 배웅하고 그만 씻어볼까 하고 있었는데요. 딸들 방학이 끝난 줄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시모가 느닷없이 집을 방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초인종을 누르길래 당황해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열어드렸어요. 아, 이건 살짝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인데 원래 결혼 초에는 시모가 저희 신혼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 집이 자기 집이라고 고집 부리는 엄마들 있죠? 그런 사람이 제 시모였거든요. 남편이 멍청이같이 그걸 냉큼 알려줘 버린 것도 문제였지만 시모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게 더 문제였습니다. 아마 제가 그 도어록 문제 때문에 시모에게 고분고분하던 성격을 고쳐먹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고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눈 하나 깜짝 않도록 독하게 만든 분이 바로 우리 시모였죠. 어쨌든 저는 당시 자고 일어난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시모 등장에 더욱 당황해서 급하게 머리랑 눈곱만 정리했어요. 집이 5분 거리다 보니까 시모가 슬리퍼를 신고 왔더라고요. 그냥 전화로 하면 될 걸 굳이 이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이번엔 본격적으로 손자에 대해 얘기하러 왔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하면 손자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나 돈을 퍼부었는지 아니? 무려 6, 7억은 들었을 거다. 지금 아들이 하는 사업도 다 네 시아비가 손자 한번 안아보겠다고 아들한테 아낌없이 퍼부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갑자기 손자를 안 낳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간 들인 노력들이 다 허탕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본다. 예? 다짜고짜 찾아와선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젠 뭐로도 손자 낳으라 설득을 못하겠으니 돈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걸까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돈 달라는 소리냐고 제가 바로 물었더니 시모가 돈 없으면 애를 낳으라는 겁니다. 무슨 손자 때문에 법으로까지 협박하려는 건가 싶었어요. 실제 자식이랑 며느리가 손자 안 낳아준다고 자식한테 드린 돈 내놓으라는 손해배상이 있기는 한가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헛웃음을 뱉어버렸어요.
어머님도 애 셋 키워봤으면서 어쩜 그렇게 제 마음을 모르세요?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은 또 얼마나 드는지 아시잖아요. 요즘은 물가도 더 올랐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이 남편한테만 돈 퍼부었지. 정작 애 낳는 사람은 전데 저한테는 뭘 해주셨는데요? 정작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시면서 저한테 이러실 거면 애 키울 비용으로 3억 정도나 주고 요구하시던가요. 친정도 제 몸 생각해서 더는 안 낳아도 된다고 하는데 시댁은 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시댁 뜻대로 손자가 나올 때까지 애를 낳냐고 시모한테 서름을 토해버렸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눈물이 난다는 것도 저는 시모 덕분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둘 있는 손녀 한 번이라도 안아줘 보셨어요? 딸이라는 것 때문에 제 자식들 들여다보지도 않고 용돈도 준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머님 뭐가 좋다고 아들을 낳아주겠어요? 아들 낳고 싶다가도 어머님이 제 딸들 대하는 거 보면 절대 어머님 뜻대로 해주기 싫어져요. 제가 아들을 안 낳는 이유는 명백히 건강과 경제력 때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시모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더는 안 낳겠다고 다시 한번 똑똑히 선언했더니 시모가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숨만 훅 쉬다가 토라져서는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또 한동안 시댁에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 사업은 더더 번창을 했는데요. 저도 그땐 시모를 안 보니 스트레스가 줄어서 마음적 여유가 더 생겼던 시기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바쁜데 굳이 장을 봐와서 식구들에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남편이랑은 단둘이 술도 한 잔 기울인 적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무려 10년이 되었는데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신혼 분위기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는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시기가 시댁에 간섭이 없었던 처음인 순간들이었을 거예요. 해방이란 게 뭔지 알겠는 거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그만큼 심적으로도 무언가를 감당하고 책임질 공간이 넉넉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네 가족끼리 웃고 외식 많이 하고 놀러 다니는 시간이 늘다 보니 문득 애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가면 제 눈에 꼭 아들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모 때문에 아들이란 존재에 반감이 있었던 거지 저도 아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면 꼭 남자 아기들이 쫄래쫄래 뛰어다니는 걸 눈으로 많이 쫓았어요. 근데 의외로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사실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말해보기 전 남편이 먼저 저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우리 애 하나 더 가질까? 당신 몸이 힘들어서 안 되겠지? 근데 나도 가족 중에 같은 성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 요즘 노망이 났나? 자꾸 아들 생각이 들어. 당신도 그래? 나도 요즘 그래. 아들도 아들만의 매력이 많다. 저 엄마는 아들만 둘인가 봐. 저런 집은 또 딸 갖고 싶다고 그럴걸?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욕심나는 건가? 저희는 서로 아들이 무척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때문에 결국 저희는 분위기에 취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 번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정도 친정이지만 특히나 손자를 기다렸던 시모가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시모 얼굴은 결혼하고 처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에 하는 시모의 발언이 좀 놀라웠는데요. 지난번에 아들 낳아줄 테니 3억 달라고 그랬니? 1억 더 얹어서 4억 줄 테니까 이대로 건강하게 순산만 해주라 애미야. 시모는 저희 집에서 평수가 더 큰 집으로 옮겨준 뒤 남은 차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 시세가 3억이었는데요. 시모가 이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집은 본래 집보다 2배가 비싼 6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 계획은 우리에게 지급하는 4억에서 집 바꿔주는데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돈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차를 바꿔주겠다 했어요.
그래도 돈이 남는다면 현금으로 다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시모의 깜짝 발언에 듣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저보다 먼저 반응을 해보였어요. 진짜요, 엄마? 엄마, 나 어릴 때 용돈도 잘 안 주던 짠순이었잖아. 정말 우리한테 4억을 주겠다고? 믿어도 돼? 아유, 그럼 엄마가 괜한 소리를 할까? 너한테 용돈만 안 줬지. 네가 하려는 사업에 보태는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얘가 서운한 소리를 하네. 그리고 우리 어미가 이렇게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손자를 낳아줬잖냐. 여자로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니?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4억보다 더 얹어줬어. 남편은 시모에게 진짜 고맙다면서 역시 엄마가 최고라고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자 소리 노이로제 난다고 시모한테 성질 부리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번 건 저도 좀 당혹스럽고 감사했던 제안이긴 했어요. 3억 소리는 사실 시모 입 막으려고 그냥 던져본 소리였거든요. 시모가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줄 몰랐는데.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닌 거죠? 무리는 무슨. 이렇게 예쁜 손자 낳았는데 내가 할머니 되는 사람으로서 뭔들 못해주겠니? 이렇게 손자의 진심이셨다면 진작 노력해볼 걸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딸을 가졌을 때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라서 좀 더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시모가 그 뒤로 딸들 용돈 주라고 10만 원씩 챙겨주고 가신 걸 보곤 살짝 마음이 풀렸습니다. 정말 아들 하나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신기한 체험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시모를 향한 감사함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어요. 아들 때문에 사람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었는데 제가 잠시 시모의 처음 보는 착한 가면에 깜빡 마음을 놓아버렸나 봅니다. 막상 출산을 하고 제 아들을 처음으로 품에 안은 사람도 시모였는데요. 시모는 그만큼 손자의 진심이었습니다. 원래는 볼 때마다 미워서 콕 쥐어받고 싶던 사람이었는데 제 자식 예뻐해주는 다른 면모를 보니 그 순간 제 기분 또한 한층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산후조리원 마치고도 시모의 마중을 받았어요. 시모가 그 잠깐도 참지 못하고 산후조리원까지 몇 번을 찾아왔었는데 제가 퇴소하기만을 엄청 기다렸다면서 또 바로 아들을 품에 안으시는 거 있죠? 그렇게 저희는 바로 시댁을 향했습니다. 시모가 부동산 정리될 동안만 시댁에 지내라고 해서 남편이랑 제가 흔쾌히 수긍했어요. 앞으로 이사 때문에 바빠질 텐데 그럼 애초에 시댁에 지내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들도 낳았겠다, 집도 커졌겠다. 앞으로는 시댁 사람들이 저를 갈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사를 가기도 전에 터지고 말았는데요. 평소와 같은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부동산에 우리 집을 내놓기 전 저희한테 약속받을 게 있다고 저랑 남편을 거실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지난번에 4억 어떻게 해주겠다고 말했던 약속들 기억나지? 그대로 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이번에 계약하려는 아파트는 우리 아들 단독 명의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어차피 부부니까 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 저희가 명의 얘기는 합의하지 못한 게 사실이었지만 일단 시모 말은 그런 거잖아요. 손자 낳은 답례로 4억은 주되 막상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아까우니까 자기 아들 밑으로 그 4억이 배정되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결국 또 자기 아들을 위한 투자일 뿐인 거고 역시 저는 시모에게 아들 낳아주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심지어 본래 살고 있는 저희 집은 제 명의인데
제가 결혼하기 전 남편이 시부와 같이 사업을 할 때 경영난이 심해서 당시 시댁에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랑 남편이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친정에서 끝까지 반대를 못했고, 친정 부모님은 제 명의로 신혼집 2억짜리를 장만해 줬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제 명의가 된 거고 2억을 주고 매매했지만 당시 시세가 더 올라서 3억이 되었던 거예요. 그 말은 즉 본래 집에 잡혀있는 3억은 제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시모가 저희에게 6억 아파트로 옮겨주겠다 선심 썼던 제안은 제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보태고 거기다 자기 사비 3억을 올려 6억 집을 매매하겠다 그거예요. 이런 도둑놈이 다 있나. 어머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집이 이미 3억인데 6억 아파트를 해주시는 거면 저희 친정 돈도 반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동 명의로 가야죠. 제 돈 3억에 어머님 돈 3억이면 딱 반반이잖아요. 그런 건 모르겠고 네가 애 안 낳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려 놓곤 갑자기 덜컥 낳은 거잖니? 솔직히 내가 무조건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내 아들 명의로 할 거 아니면 4억이고 뭐고 없다. 집도 안 해줄 거야. 네, 그럼 해주지 마세요. 공동명의 안 할 거면 저도 집 필요 없어요. 대신 어머님도 제 아들한테 개인적인 사심 안 부렸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대로 일어나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다가 집에 들어가서 제가 시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니 그제야 자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이 번창했어도 그래봤자 아직 피람이야. 엄마가 해주는 돈이 어디 그냥 돈이야? 나중에 다 우리 재산 되는 거라고. 이 좋은 기회를 왜 날려? 그깟 명의가 뭐라고. 어머님 말 못 들었어? 그 6억짜리 아파트에 내 돈 3억도 들어가는데 당신 명의로만 하라잖아. 그건 그냥 도둑놈 심보인 거야.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집이야 친정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내 명의인 거지. 똑같이 돈 반반 들어가는데 왜 당신 명의로 해? 말이 심하다. 엄마가 그런 뜻으로 했겠냐? 솔직히 친정에서 겨우 2억 해준 건데 시세가 올라서 3억인 거잖아. 엄마는 우리한테 4억을 준다고 했어. 친정보다 무려 2배나 우리한테 주겠다는데 당연히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우리? 우리가 아니라 당신한테만이지.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뭐 있는데? 어머님 지금 어떻게든 자기 돈 남의 손에 안 들어가게 머리 굴리는 거 모르겠어? 나한테 돈 주기 싫으면 내 돈은 더 탐내질 말아야지. 양심이 없어. 당신은 남편 사업자금 좀 마련해보겠다는데 그걸 그렇게 몰라주냐? 네 명의로 된 집에서 10년이나 살아줬으면 이젠 내 명의로 된 집 좀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어쩜 그렇게 욕심이 가득해? 진짜 지긋지긋하다. 결국 저랑 남편은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들을 안고 처음 집에 온 날이었는데 가장 기분 좋을 줄 알았던 그날에 그만큼이나 다투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뒤로도 남편의 설득은 계속되었고 저는 계속 반감을 보여서 부부싸움만 늘어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렇게 성질내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시모 돈에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이 친정돈 욕심 부리는 것 같거든요. 남편이 망각했나 봐요.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을 사이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희한테 집을 해줬기 때문에 신혼이란 걸 누릴 수 있었고 결혼에 대해 제대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결혼 당연히 못했을 거고 이렇게 아들 낳아서 말도 안 되는 명의 다툼을 벌이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저희가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이런 분위기에 대해 똥줄 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누구겠습니까? 도둑년 시모지요. 시모는 저희가 그렇게 시댁을 나간 뒤로 연락도 전혀 없고 소식이 안 들려오자 궁금해 죽겠나 봐요. 저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체 왜 자꾸 저한테 전화를 거는 걸까요? 예뻐 죽겠는 자기 아들한테 할 것이지. 그때 제가 마침 남편이랑 막 다투고 기분 상해 있던 때라서 저는 전화도 퉁명스럽게 받아버렸어요. 남편 지금 씻으러 갔어요. 또 남편 안부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남편, 저랑 명의 싸움하느라 짐 빠져 있는데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엄마야, 너 말하는 싹수가 왜 이렇게 없어졌어? 정신 나갔니? 내가 누군지 몰라? 감히 어느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말투 똑바로 못해? 전화 끊을 테니까 네가 다시 상냥하게 걸어라. 이건 또 무슨 시비랍니까? 제 어감에 기분이 상한 시모는 정말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제 전화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이 할망구는 그냥 저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정신을 나가게 했어요.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꺼버린 채 아들 재우러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시모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신혼 초에 고분고분했다고 아직도 그럴 줄 아나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제야 시모가 남편 전화로 전화를 걸었네요. 남편을 굳이 시켜서 제게 또 전화를 바꾸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시간이 밤 9시였는데요. 그럼 그만 제 아들 잠에 들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싸우느라 아들 재우는 시간이 좀 늦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 폰을 건네받고는 시모한테 똑똑히 말해주었어요. 어머님, 기분 상하신 거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어머님 기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거든요. 자꾸 제 돈 공짜로 훔쳐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 우리 아들한테 사랑 많이 줘야 할 시기에 어머님한테 돈 갖다 바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시모 대답도 안 듣고 끊어버렸더니 그 뒤엔 또 남편의 성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극도로 지치는 시기였어요. 신혼 초에 시모 등살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것 같았죠. 딸 둘을 낳으면서 한 번도 산후 우울증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가졌을 땐 그런 악재가 겹쳐서 우울증이 힘들어 병원을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울더라도 집에서는 못 울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울며 속풀이를 했었어요. 시댁에선 제가 이 정도로 정신적 병환이 왔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남편이 그렇게 저를 갈궜고 시모도 신우들까지 데리고 나타나 초인종을 누르면서 괴롭히곤 했겠죠. 물론 문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안고 방에 숨어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돈 문제가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한다는 말, 제 상황도 포함이겠죠? 예의 없게 도피하기만 했던 제 태도는 결국 시댁 전체를 화가 나게 만들었을 정도로 심각해졌는데요. 그게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사태까지 만들어버렸고 한동안 집에도 안 오고 시댁에서 출퇴근했던 남편이 전화와서는 시댁으로 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별다른 설명 없이 밤 9시쯤에 시댁에 오라고 통보했는데 애 다 잘 시간이니까 저 혼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직감이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시댁에 가면 꼼짝없이 굴려지겠구나 하는 직감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알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고 나서 급히 짐을 쌌습니다. 애들이랑 친정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동안 친정으로 튀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딸들 학교 때문이었는데요. 친정이랑 애들 학교는 무려 2시간이 걸릴 정도로 먼 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젠 정말 시댁 사람들 등살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연락해 친정을 찾은 거였고 부모님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보자마자 서름이 밀려왔던 저는 엄마 아빠의 딸로서 눈물을 팡 터뜨렸어요. 갓난 아기인 아들과 딸들이 다 제 얼굴만 쳐다봤는데 그 일은 아직도 엄마로서 민망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 걱정을 받으며 제 사정을 다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친정 부모님은 고민 않고 일을 아주 속전속결로 풀었어요. 친정 아빠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는 내일 당장 집을 내놓을 거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일단 부모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증여해준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떨어지는 콩고물은 따로 없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 적립뿐만 아니라 친권도 절대 뺏기지 않게 대비했습니다. 근데 아마 법정은 사업 때문에 경제 안정 불안한 아빠 편보다 엄마인 제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 전화가 불이 나도록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걸 계속 개무시하다가 자정쯤에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목청을 키우더라고요. 정신 나갔어? 식구들 다 기다리게 해놓고 감히 바람을 맞춰?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어딜 간 거야? 설마 처가에 내려갔냐? 누가 기다리래? 일방적으로 통보하길래 나도 일방적으로 바람 좀 맞춰봤어. 만약 당신이랑 어머님이 쓸데없는 고집 접고 나한테 미안했다 빌면 별거는 좀 더 생각해 볼게. 부모님이 별거 하라고 하더라고. 별거? 애도 아니고 무슨 당장 안 튀어와? 나 지금 바로 처가 가는 수가 있어.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 그럼 이혼하는 거고 우리 애들 생각해서 별거로 반성할 기회 주려고 했는데 주제도 모르고 우리 친정까지 들쑤시려는 거면 나도 안 참고 이혼 소송 해야지. 어머님한테 손자랑 작별할 준비나 하라고 해. 그대로 남편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남편한테서 문자로 쌍욕이 날라왔어요. 많이 성질난 남편이 진짜 처가로 올 작정인가 보더라고요. 저는 바로 친정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잘 됐다면서 제 결혼을 반대했던 친척들에게 다 연락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결혼할 때 가난뱅이 집에 시집 간다고 친척들까지 나서서 제 결혼을 말렸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미 제 뜻에 따르길 수긍했고 종갓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의 친척들은 제 결혼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 친척들은 제가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하자 자정이 넘은 그 시간에 우리 집을 찾아와 주셨어요. 다들 가까운 동네에 살아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 친정에서 결혼을 대거 반대했었다는 걸 남편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 상처받을까봐 결혼 당시 말을 안 해줬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도착한 남편을 제가 먼저 마중 나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시모랑 신우들까지 태우고 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시댁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바람 맞춰서 다 같이 성난 것 같았습니다. 다들 내리자마자 저한테 삿대질하고 난리였어요. 그 와중에 시모는 역시 한 수 달랐는데요. 저한테 다가오자마자 그 어떤 말도 없이 싸대기를 후려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손자 내놔라. 내 손자 어딨어? 아들 낳았다고 며느리 취급 좀 해주려고 했더니 주제를 모르고 기어올라? 네가 그런 급이 된다고 생각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당장 내 손자 내놓고 이혼해. 그때 제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던 우리 식구들은 제가 맞는 꼴을 보고 눈이 돌아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친정아빠가 상당히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달려들어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그것에 놀란 시모가 우리 아빠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괴상하게 질렀더니 아빠가 또 한 번 남편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어디 한번 계속 짓거려 보세요, 안싸돈. 그 더러운 입에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댈 때마다 안싸돈 아들내미 아구창 다 박살낼 테니까.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 둘이가 나서서 친정아빠한테 정신나간 아저씨라고 욕을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할 거라며 친정아빠를 위협하길래 제가 그년들 휴대폰을 빼서 우리 집 옆으로 흐르는 강변 쪽에다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아가씨들은 좋겠어요. 이딴 시어머니 딸이라 이 아줌마랑 고부 갈등은 평생 없을 거 아니에요. 하긴 이런 사람 밑에서 컸는데 다른 시어머니가 미치광이처럼 보일 리 없지. 이미 정신 이상자랑 살고 있어서 적응돼 버렸는데. 안 그래요? 제 말에 성난 신우들은 자기 엄마를 똑 닮았는지 똑같이 손찌검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저희 식구들이 보고만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사촌 언니들이 나서서 신우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 쳤어요. 싹수 없는 것들은 꼭 매를 번다면서 애정의 손길로 참교육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 와중에 얻어터진 남편을 시모가 살펴주면서 저를 패 죽일 것처럼 탁 째려봤는데요. 그럼에도 별소리는 못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또 우리 아빠한테 맞을까봐 눈치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모 대신 남편이 억울해서 한 소리를 시작했어요. 장인어른, 너무하세요. 저희 집이 와이프한테 무슨 꼴을 당했는지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주먹부터 날리시는 거예요? 적어도 상황 판단은 하고 패셔야죠. 어른이 돼서 기본 상식도 없으니까 장인어른 자식이 막무가내로 나오잖아요, 지금. 이 썩을 놈이 어디다 대고 침을 튀겨? 내가 기본 상식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이 결혼 안 시켰어.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회 들어오게 생겼는데 내가 어디 맨정신으로 인정을 할 수 있었겠어? 그리고 막대 먹은 집안은 막무가내로 대하라고 내가 가르쳤다. 너 같은 놈이야말로 싹수 없는 게 다 너희 부모 닮아서 그러냐? 뭐라고요? 정말 무례하시네요. 장인어른 좋게 봤는데 여태 연기하신 거였어요? 나이 먹고 젊은 사람 상대로 착한 척 하시고 참 할 짓 없으신가 봐요. 노망이 제대로 두셨어. 이렇게 순 논리도 없고 박학하지도 않는 시비는 또 처음이네. 어디 굴러먹다 온 거지 새끼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나? 무식하니까 말하는 족족 멍청한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먼. 가진 것 없는 놈이니까 적어도 양아치 짓은 안 하겠구나 싶었는데 그 멍청한 머리로 우리 딸 재산을 탐내려고 했어? 남편은 친정아빠 말대로 논리적으로 묻고 따지진 못하고 그저 와이프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빠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한 남편에게 입 닥치라며 말문을 닫혀놓고 마지막으로 경고 멘트를 날렸어요. 사람 가지고 흥정하는 집안이야 안 봐도 뻔하지. 내 딸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일부터 우리 딸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해놔라. 내일 오전까지 짐 안 빼면 다 갖다 버릴 줄 알아. 짐 싸들고 그렇게 네 좋다는 집구석에 들어가서 노망난 네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살아봐. 어디서 와이프 귀한 줄도 모르고 미쳐 날뛰고 있어. 그렇게 그대로 돌아선 아빠는 다 같이 열받아 있는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면서 저보고도 이제 그만 상종하지 말고 얼른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엄마는 돌아서기 전 시모 발등을 한번 세게 찍고 가버렸어요. 시모가 비명을 지르면서 친정엄마를 향해 쌍욕을 했는데 쫓아가진 않더라고요. 아마 그건 아빠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보단 너덜너덜해진 시모랑 남편을 보면서 그 꼬락서니가 좀 재밌었어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으로 찍어 소문을 낼까 했지만 우리 애들 미래를 생각해서 그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만 10년 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작별 인사를 해줬죠. 괜히 더 모양 빠지고 싶지 않으면 친권 다툼은 하지 맙시다.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품에서 키울 거예요. 손자가 필요하면 도라르방한테 빌면서 아무 여자 붙잡고 또 흥정해 보세요. 돈 좋아서 정신 나간 여자면 손자 한 10명 낳아줄지 누가 알아요? 그날이 시댁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시댁이랑 남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병원 진단서가 있다면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깔끔하게 승소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의외로 상대 쪽에서 친권 욕심은 안 부렸어요. 아마 자기네들이 불리하다는 걸 변호사로부터 들어서 알았겠죠. 원래는 자식도 셋이다 보니까 그냥 별거만 하다가 남편이 사과하면 다시 합칠 생각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혼을 해버렸네요. 저는 홀가분했으나 애들에게 몹쓸 짓을 한 건 아닌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히 딸들이 매일 소리치는 아빠 없어서 좋다고 하는 말에 기운을 얻었어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살면 집안에 가장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 남편,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식구들 정서에도 좋지 않겠어요? 현재 딸들은 전학을 가고 저도 이직할 곳을 찾고 있으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하루도 편할 날 없었을 우리 아들은 키가 좀 컸어요. 아기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큰다는데 그 말이 진짜인 것 같더라고요. 먹기는 또 얼마나 잘 먹는지 분유도 너무 빠른 속도로 먹어서 한편으론 걱정이네요. 그래도 가정에 안정이 와서 행복합니다. 아, 근데 사실 친정 부모님께는 애들 때문에 집이 번잡해져서 제일 죄송해요. 친정 부모님은 괜찮다고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서 사람 살만 난다고 하지만 애들 보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갈 책임감이 더 무거워요. 제 자식들도 자식들이지만 저희 부모님도 못지않게 모시면서 최대한 건강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거든요. 이제부터 더 바빠질 워킹맘, 돌싱맘으로의 제 삶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취자분들의 모든 삶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